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 메타의 LLM 기술적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예, 2024년 7월 30일자 이제 기사인데요. 불과 2주 전의 기사네요. 젠슨과 저커버그 동맹 가시, 모든 기업 AI 에이전트 보유할 것. 이 워딩 하나가 의미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의 전략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메타의 전략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라마를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어, 구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라마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픈 생태계에서 이제 라마를 파인튜닝하거나 다양한 어떤 분야나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라마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레그 관련돼서는 2020년에 메타에서 나온 논문을 기반으로 지금 계속 레그가 발전하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 AI 시뮬러리티 서치라는 벡터 DB 또한 페이스북에서 지금 LLM 생태계의 오픈 소스로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과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LLM 모델은 계속 스위칭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적 정보, 사내 정보에 대한 메커니즘, RAG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근본이 되는 백본에 대한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벡터 DB가 되는 거죠. FAIS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스위칭하고 이것들을 트리거 형태로 어, 컨텍스트 스위칭이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구조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는 하나의 구조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시나리오냐라고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가져왔는데요. 이쪽 인코더부가 버트고 디코더부가 GPT입니다. 여기 벡터 DB에서 가지고 있는 값들을 이렇게 핸들링하고 RAG 형태로 구성을 한다면 이 GPT 모델만 바꿔버리게 된다면 다양한 서비스나 다양한 검색, 스몰라이크한 검색이라든지 스몰라이크한 비즈니스에 차용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린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하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되게 재밌게도 챗GPT라든지 클로드 이런 어떤 상용화된 LLM 모델을 기반으로 로랭크 어답테이션, 퀀타이제이션 로랭크 어답테이션, 그리고 아답터 튜닝, 그리고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같은 걸 해서 근본적으로 성능을 올리고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했다는 얘기들은 지금 현재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GPT 모델을 학습했던 데이터들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습되는지에 대한 지표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로랭크 어댑테이션 한다고 한들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증명과 이벨루에이션이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의 방향성은 이 라마에 대해서 학습했던 웨이트를 쉐어링할 수 있는 구조를 FAISS라는 벡터 DB를 통해서 활용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레그 형태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라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라마를 기반으로 버클리 공대에서 오픈 라마가 등장한 거고요. 이 올라마 기반이 지금 현재 버전 3.1이 되면서 많은 성능의 향상이 있다는 것들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어떤 트렌드입니다. 등장하게 되었죠, 올라마가. 올라마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올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바로 웨이트 쉐어링이죠. 보시겠지만 이제 FAIS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로 대규모 데이터에서 유사한 항목을 빠르게 검색하는 벡터 DB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올라마가 웨이트 쉐어링이 되면 웨이트 쉐어링한 값들을 벡터 DB에 저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고 이 웨이트 쉐어링된 한도 내에서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어떤 사내 데이터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벡터 DB를 구축하고
이 여기를 이제 라마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되게 유용한 프로세스가 갖춰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웨이트 쉐어링이란 건 뭐냐면 하나의 웨이트를 두 개 이상의 레이어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의 인베딩 레이어와 출력층 리니어 사이에 웨이트를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펜던시라든지 어떻게 보면 디펜던시는 하지만 시미스한 프로세스를 갖추면서 LLM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에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는 부분이고요. 그 튜닝해야 할 파라미터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습에 더 유리하고 자체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웨이트 쉐어링 이게 또 뭐냐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NLP 논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력 시퀀스 전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이 교두부적인 히스토리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의 이제 한계 자체가 컨텍스트 벡터가의 소스 문장의 정보를 압축한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틀렉 문제가 발생해서 성능 하락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 이제 추진되게 되었죠. 시퀀스 투 시퀀스 플러스 어텐션.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성 개념을 배제하고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데 집중하고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모델이 알아서 성능 뽑아내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고요. 출력 단어가 생성될 때 W 값, 어텐션에 반영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부분으로 진화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커저리티 마스킹이라는 방법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트랜스포머는 모든 단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한 특성이 없습니다. 목표하는 문장의 일부를 가려서 인위적으로 연속성을 학습하게 하면서 커저리티 마스킹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게끔 하고 그런 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오토 레그레시브하게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모델에는 RNN과 CNN이 없고 단어 순서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트랜스포머가 출현하게 된 거고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되고 어텐션 과정을 여러 레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순서가 이제 인베딩,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멀티헤드 어텐션을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바나나라는 단어가 512차원의 인베딩을 가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64차원은 노란색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다른 64차원은 달콤한 맛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이걸 기반으로 같은 컨텍스트에서 바나나에 대한 형태, 가격, 유통기한을 모두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정보들을 섞어서 처리하지 말고 여러 개의 헤드로 나누어 처리하면 인베딩의 다양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로부터 위치 정보가 담긴 어텐션을 멀티헤드 어텐션이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맥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들이 유의미하다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GPT가 나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코딩을 하는 방법론, 그 의도 분류하는 방법론 자체는 센텐스 버트, 센텐스 트랜스포머, BM25들을 활용해서 의도를 분류하고 있고요. 그게 현재의 트렌드인데요. 이미 그거는 오래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가 되었던 논문을 기반으로 구현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텐스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가 여러 모달리티를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매우 다양하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처음부터 아예 콘캐트네이트해서 어텐션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 더하지 않고 차원 단위로 붙여서 연산하는 과정이 있고 앞선 것과 다르게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각각 둬서 다르게 사용하는 데 각각의 아웃풋에 대해서 하나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합치는 과정도 있고 오히려 처음에는 하나의 레이어로 학습한 뒤에 여러 레이어를 분리해서 그렇죠. 여러 레이어 분리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서로 다른 레이어로 이렇게 학습이 되게끔 하지만
쿼리가 교차되면서 상대방의 레이어에, 그쵸? 어텐션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한 뒤에 결과를 컨캐트네이트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각 모달리티 연관성이나 문제 해결 방법에 따라서 많은 분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벡터 DB를 잘 활용하고 RAG를 잘 구축하게 된다면 이 GPT 모델은 어떤 것들을 스위칭해도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 메타의 전략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은 뭘까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픽스드한 정보를 담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를 표형식으로 저장하고 데이터 요소의 값을 할당해서 데이터를 색인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쿼리를 수행하면 기존 데이터는 쿼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랑 조금 다른 형태인 거죠. 뭐냐면 인베딩 형식으로 벡터를 저장하고 정확한 어떤 매칭이 아닌 유사성 매트릭을 기반으로 쿼리 결과를 반환하는 벡터 검색을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할 수 없는 작업을 강화하고 의도적으로 벡터 인베딩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인베딩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멀티 모달 인베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미나를 수행을 했었고요. 또한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고차원 검색 및 맞춤형 색인이 가능하고 확장성, 유용성 및 효율성이 뛰어나서 유사성 검색,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존 데이터보다 훨씬 더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이 뛰어난 점이라고 좀 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에 이제 RDBMS, 이제 NoSQLDB, 벡터DB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 벡터DB가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어떤 흐름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까지 되게 정밀하고 정교하게 수치화를 할 수 있는 방법론 자체가 벡터라이징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예전에 갈릴레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셀 수 있는 모든 것을 세고 잴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어라. 그리고 잴 수 없는 것은 잴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불확실성이 확장되는 측면이고, 그리고 개인화와 어떤 퍼스널한 데이터, 프라이빗한 데이터의 관계성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마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벡터라이징이 이제 하나 표방되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 검색이라는 건 수치 데이터의 비교 검색인데요. 그러니까 무차별적 검색, 하나씩 비교하기, 그리고 KD 트리. 근데 벡터라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벡터딥에서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볼트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형태의 클러스터 구조로 어떤 식의 분류 체계와 어떤 식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검색이 들어왔을 때 그게 분류 체계에 맞는 스코프에 한정된 것들에 대한 피처들이 뽑아 올라가고 그것들이 어떤 유사도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얼라이언먼트 되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 벡터 검색이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 검색은 추천 시스템, 이미지 인식, 이상 탐지, 자연어 처리, 바이오 인포메틱스, 사기 탐지 같은 것들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벡터 DB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벡터는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는데요. 그럼 벡터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인베딩에 대한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벡터 인베딩은 단어나 문장,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특징 데이터를 추출해서 고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추출해서 고차원 벡터를 만들어서 유사성이 짙은 패턴을 파악하거나 측정하는 등의 응용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겠고요. 요것들을 저장하는 매체가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되는데요. 벡터 인베딩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인베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어떤 체계를 갖추고 이것들을 순환할지에 대한 사이클릭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벡터 DB를 도입하기 전에 검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벡터 DB에서 이제 활용되는 검색 방법론, 시밀러리티 서치라든지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에서를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벡터 DB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영역은 많은 거죠. 그 정도로 많은데요. 벡터 DB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미지라든지 다큐멘트라든지 오디오가 인베디 구조로 트랜스폼이 돼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댄스 벡터 형태로 니어리스트 네이버로 이제 빠르게 색인되거나 검색될 수 있게 저장되는 거고요. 이 쿼리, 사용자의 쿼리가 이제 트랜스폼돼서 인베딩으로 날라오게 되면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통해서 리얼리스트 네이버 서치, 어프록시메이트 리얼리스트 네이버 서치를 통해서 결과값을 가져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대량의 벡터 모양에서 빠르고 정확한 검색이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리절트가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색인 부분인데, 색인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이제 검색 엔진에서도 인덱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벡터DB도 인덱싱이 중요한데요. 인덱싱에 대한 방법론은 이제 해싱 방법론이 있는데, 여기 뭐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이라고 하는 LSH가 사용되게 되겠고, 이게 색인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싱과 양자와 그래프 기반이라는 것들이, 양자화라는 거는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PQ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프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이라키컬 내비거블 스몰 월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대체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쿼리라고 하는 것들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받으면 인덱스 벡터와 쿼리 벡터를 비교해서 최근접 벡터 항목을 결정해서 요에 대한 스콥이 이제 결과값으로 같이 추론돼서 나오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유사성을 측정하는 이제 과학적 방법론, 수학적 방법론은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리고 닷 프로덕트를 앵생볼을 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어떤 순환 구조로 이것들을 매핑 구조로 바인딩해서 프로세스화 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처리 부분은 벡터 데이터베이스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사업 필터링 과정인데요. 여기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유사성 척도를 사용해서 최근적 항목의 순위를 리랭킹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해서 식별된 쿼리의 최근적 항목을 필터링하면서 다시 한번 소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DB의 기능들은 복잡한 비정형 데이터 처리, 유사도 검색, 확장성, 실시간 처리, 유연한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높은 연동성과 머신러닝과 AR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벡터 DB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 도메인에, 우리 비즈니스에 벡터 DB를 도입해서 인사이트를 줄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근본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제대로 설계가 돼 있어야 그 이후에 벡터 DB를 도입해도 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하둡 같은 경우도 하둡만 도입하고 쓰지 않아가지고 지금 하둡이 다 지금 음, 쓰지 않는 무용지물한 인프라로 전락하고 말하는데요. 벡터 DB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이게 과연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은 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덱싱을 하고 인베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 설정이 제대로 된 뒤에 도입해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벡터 DB 시장에 표준도 없고, 그리고 이런들의 어떤 다양한 실험들과 다양한 어떤 고차 검증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모하게 도입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환경에서 벡터 DB를 도입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벡터 DB는 다양한 것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벡터 DB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이제 먼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했을 때 우리 도메인과의 어떤 결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 도메인이 비정형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맞느냐라는 것들을 미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벡터 DB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했을 때 가장 임팩트가 있는 부분은 이미지 서치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뭐냐면은 내 신발의 이미지를 했을 때 그거와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쇼핑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머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벡터 DB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임팩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검색 기반의 다양한 이미지 기반의 검색이라든지 다양한 음성 기반의 어떤 노래 추천이라든지 이런 커머셜 쪽의 부분들에서는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는데 전통적인 도메인에서는 인사이트를 크게 발휘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벡터 DB도 이제 오픈과 커머셜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오픈과 커머셜로 나눴지만 커머셜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고 모니터링이 잘 되는 툴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해 보았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ANN이라는 건 뭐냐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엔트리 노드가 들어왔을 때 쿼리 벡터와 가장 리얼리스트 네이버한 벡터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트리 노드가 들어왔을 때 이 쿼리 벡터와 이 엔트리 노드 간에 가장 리얼리스트한 네이버 벡터가 뭐냐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하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에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어프록시메이트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가장 정확한 문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프록시메이트한 문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들을 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ANN 기반의 벡터 DB는 FAIS라든지 SCANN, 그 디스크의 NN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CANN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게 컨버스 수렴 포인트를 찾아서 빠르게 컨버스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트레디셔널 로스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애니소트로픽 로스를 통해서 오소고날과 패러럴한 특징을 가지고 디스턴스를 빠르게 찾아가는 컨버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벡터를 인덱싱하고 이 벡터 DB로부터 쿼리를 날리고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장의 장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덱싱 메서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플랫은 뭐고, LSH는 뭐고, HNSW는 뭐고, IVF는 뭐냐 라는 것들을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뒤에 가져볼까 합니다. 플랫이라는 것은 평면 인덱스, 플랫 인덱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피드하는 벽들을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면이라는 걸 붙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근사치나 클러스터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는 어떻게 보면 어프록시메이트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완벽한 검색 품질을 가지지만 상당한 검색 시간 비용을 수반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인프라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이런 어떤 검색 시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티 센시티브 해싱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설정에 크게 의존하는 광범위한 성능 그리고 좋은 품질 결과는 느린 검색 그리고 빠른 검색 결과는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뒷단에 벡터의 그룹화를 잘 생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전에 새로운 키와 밸류에 대한 페어 쌍을 잘 만들어서 해시 함수를 잘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키컬 내비거블 스몰 월드 그래프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와 유사한 부분인데요. 서치에서 활용되는 부분이죠. 레이어별로 엔트리 노드와 쿼리 벡터 기반에서 시밀러리티한 네이버 리스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인접 노드를 빨리 찾아서 빨리 결과값으로 레이어별로 추론해서 그것들을 맞게 찾아가는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라키컬 내비거블 스몰 월드 그래프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 내의 모든 정점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내에 다른 모든 정점과 매우 짧은 평균 경로 길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래되었고요. 어떤 그래프 서치, 그래프 DB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걸 기반으로 각광받게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티드 파일 인덱스라는 부분은 이게 뭐냐면 뛰어난 검색 품질, 좋은 검색 속도, 합리적인 메모리 사용량 등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인덱싱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서 그것들이 우리 도메인에 맞는지를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도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DB를 활용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임베딩 하려는 디멘전 크기가 높은 경우 어프로시메이트 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이 품질을 저해합니다. 이걸 절대 도입하면 안 되는 거고요.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메모리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프리 리콰이어먼트 사전 요구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베딩을 해가지고 인덱싱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슈가 있거든요. 계산 복잡도가 높고 코스트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벡터 DB로 저장, 임베딩에서 저장해야 될 그 값들에 대한 인덱싱을 어떤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모니터링 툴을 도입해서 그것들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빠른 계산을 위해서 시뮬러리티 미리 계산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시뮬러리티를 계산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시뮬러리티가 어떤 사용자 쿼리가 왔을 때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 그 스코프의 한정에서 그 쿼리에 맞는 결과값이 뽑혀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체계냐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배치로 처리할지 리얼타임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테믹한 프로세스와 아키텍처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콜렉션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밀어넣을 때 시간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확실히 소요가 되는 편이라서 초기에 구축할 때에 대한 스코프와 그런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이게 정확한 도메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뒤에 벡터 DB를 도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벡터 DB의 운영 전략입니다. 벡터 DB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핵심 선택 전략은 기존 다큐먼트 DB나 검색 엔진에서 다루었던 것 상당히 유사합니다. 무중단 인덱싱 전략.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발생할 경우 무중단 인덱싱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병렬 인덱싱, 델타 인덱싱 또는 로드 밸런싱을 통한 여러 인덱스 노드를 활용 전략을 고려할 수 있고요. 인덱스의 저장 공간 최적화. 인덱스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벡터의 차원 축소, 압축 또는 효율적인 저장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빠른 인덱싱 전략.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인덱스하기 위해 분산 처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속도 가속, 그리고 효율적인 인덱싱 알고리즘 선택이 중요합니다. 검색 시간 전략. 임베딩 벡터 간의 유사도 계산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거나 캐시 레이어의 활용과 같은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처리 전략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고려해야 되는, 사이트에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 여러 DB 인스턴스를 분산 저장해서 병렬 처리를 통해 검색 성능을 향상하는 DB 기능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DB에 대한 리얼 리얼라이어빌리티를 지원하고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 지원 전략, 동시에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균등하게 분산시켜 처리하는 전략들을 미리 세워서 아키텍처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벡터DB의 랜드스케이프는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로마DB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많이 랭체인의 오나마 인덱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콜앱에서 많이들 사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커넥션 부분은 이 트랜스폼하고 인베딩, 그리고 저장하면서 리트리브를 하는 순환 구조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표시하고자 가져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어떤 선정 기준과 지표를 정해서 선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실습하면 되겠고요. RAG에 대해서 이제 벡터DB와 RAG에 대한 연관관계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RAG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RAG의 뿌리는 페이스북의 이제 현 메타 AI 리서치 논문이죠. 2020년 5월에 출연했던 이 논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LLM 자체 2020년에 이미 연구가 됐던 거죠. 환각의 한계를 가지고 공개되지 않은 특정 도메인 분야 지식에 대해서 작업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학습 시점 이후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RAG가 태동하게 되는데요. RAG는 최신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 정보의 최신성을 갖출 수 있고 분야별 애플리케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낼 수도 있고 또는 환경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RAG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RAG의 연구의 초기 방법론은 이제 전통적인 인덱싱 검색 및 생성 과정을 포함했는데 요새는 이제 계속 RAG도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발전했지만 인덱싱과 검색과 생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정지하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 처리고요. 랭체인 기준으로는 다큐먼트 로더를 활용하는 거고요. 청크 분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서를 더 작은 단위로 어떤 식으로 청킹을 할지 그리고 언어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컨텍스트의 양을 고려해서 청킹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랭체인 기준으로는 텍스트 스플리터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됩니다. 인베딩 및 인덱스 생성 같은 경우는 청크 단위의 텍스트를 벡터로 인코딩, 인베딩 모델은 정확도는 물론 높은 추적 속도도 요구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텍스트 청크와 인베딩 값을 키와 밸류의 쌍의 형태로 저장해 놓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RAG와 벡터DB의 연관성을 잘 고려해서 아키텍처링을 설계하고 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인덱스 부분에서. 그럼 이를 기반으로 이제 검색이 돼야 되겠죠. 랭체인 기준으로 리트리버인데 쿼리에 대한 벡터를 잘 변환하고 시밀러리티를 잘 계산해서 필터를 통해서 탑 K 시밀러리티 스코어 스레숄드를 가지고 어느 임계점에 맞는 결과들이라고 판단될 때 최종 리절트로 이제 나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 부분에서는요. 주어진 질문과 관련 문서를 결합해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프롬프트 플러스 문서에 기반된 답변을 생성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나이브한 RAG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쿼리가 릴레이티드 다큐먼트 청크로 들어가고 다큐먼트도 같이 다큐먼트 청크 벡터DB와 연관해서 들어가고 이걸 기반으로 프롬프트와 같이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LLM의 모델을 던지는 구조로 갔다면 지금 유저 쿼리가 들어왔을 때 프리 리트리버를 먼저 수행하고 요것들이 같이 다큐먼트 청킹이 되고 마지막에 포스트 리트리버를 수행해서 포스트 수행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형태로 한마디로 레이어가 2개 추가된 구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모듈러 RAG에서는 계속 순환 구조를 하면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그 스레숄드가 인계값을 넘어갈 때까지 이제 순환 구조를 돌리는 이런 구조로 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즈 RAG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인베딩을 통해서 벡터DB의 생성을 저장하고 쿼리D에서도 벡터화를 해서 인베딩에 활용하고 이 쿼리 벡터와 관련이 높은 상위 N개 항목을 벡터DB에 추출해서 LLM에 쿼리 함께 제공하고 LLM의 응답을 받게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상블 리트리버리라는 흐름이 요새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제 있게 됐는데요. 검색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이 있거든요. 키워드, 빈도 검색, 덴스 벡터 검색, 그래프 기반 검색들이 있습니다. 키워드의 빈도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예전에도 인텐트 분류를 할 때 2016년, 17년에도 TF-IDF를 활용했거든요. 이게 이제 BM25가 TF-IDF 계열의 어떻게 나온 알고리즘인데요. 빈도를 활용한 검색 방법론 중에 소타는 BM25입니다. 이 친구는 엘라스서치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나 빈도 키워드 검색은 유효나 동요를 포함하여 검색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덴스 벡터 기준으로 소타는 LLM 기반의 모델이고요. 학습에 의존함으로 신규 키워드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량 데이터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프 기반 검색 같은 경우는 그래프 자체는 오래 사용됐지만 검색에 적용되는 신생에 가깝고 어떤 그래프 DB 형태가 좋은지 실용성을 체크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키워드 빈도 검색과 덴스 벡터 검색을 결합해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RAG라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과 다르게 프리 리트리버 프로세스와 포스트 리트리버 프로세스가 있겠고 그리고 레그, 파이프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색 전 절차라는 프리 리트리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인덱싱, 옵티마이징 데이터 인덱싱을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세분화를 강화를 하고 인덱스 구조를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추가를 하고 정렬을 최적화합니다. 얼라이먼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 믹스드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추가됐다는 부분이고요. 그 RAG 검색 정확도를 향상을 위해서 임베딩 어답터라는 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답터 튜닝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전 훈련된 모델, 프리트레이닝 모델과 어답터가 이제 있게 되겠고, 임베디드 어답터의 동작 방식은 기존 모델을 유지하고 어답터 모듈을 삽입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임베디드 어답터 모듈이 있는 거죠. 삽입을 하게 되고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해서 장점은 효율성, 모듈성, 유연성이 있게 되겠고요. 이런 임베디드 어답터 기술은 최근 NLP 분야에도 많이 활용됐고 이제 로랭크 어답테이션, 아답터 튜닝 방식에도 일부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AG 2.0에서는 임베딩까지 통합해서 훈련하려는 방법론인데요. 통합 임베딩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 기준과 지표들을 잘 살펴보고 통합 임베딩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베딩 메소드에서는 정밀 조정 임베딩, 파인 튜닝 임베딩과 다이나믹 임베딩이라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정밀 조정 임베딩에서는 본 서베이 논문의 BG라는 어떤 베이징대에서 만든 베이징 아카데미에서 만든 요걸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임베딩 모델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성능 평가라든지 이밸리에이션을 충분히 한 다음에 적용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적 임베딩인 경우에는 센텐스 트랜스포머 임베딩이라고 해서 센텐스 버트, S 버트를 활용한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스트 리트리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검색 후 절차는 고급 RAG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DB에서 검색된 중요한 문맥을 지리와 결합해서 LLM에 입력하는 과정이고요. 검색 결과로 나온 모든 문서를 한 번에 LLM에 제공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를 초과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미리 제거하고 리랭크를 통해서 검색된 결과들에 대한 쿼리와의 관련성을 다시 평가해서 랭크를 매기는 것과 코이어 AI 리랭크, BG 리랭크, 롱 LLM, 링거 등과 같은 방식들을 준용해서 이 랭크를 수행하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인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후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롬프트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콘텍스트 길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맥락은 압축을 하고 중요한 문단만 강조하자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빅코스 검색된 문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그러니까 RAG 성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자. 그리고 트레인된 압축기로 컨텍스트를 압축하고 광범위한 컨텍스트를 다뤄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롱 컨텍스트를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압축하고 중요한 걸 강조해서 그것들이 충분히 이 답변 셋에 제공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프롬프트, 지리셋을 충분히 정제해서 그것들이 들어가서 답변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AG 파이프라인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검색의 효율성과 검색에서의 맥락적 정보의 풍부함을 여기 트레이드오프가 있거든요. 이것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서치라는 것은 키워드 기반의 검색, 의미론적 검색, 벡터 검색들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혼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규적 검색과 쿼리 엔진은 작은 청크로 매칭하고 분모의 문서를 리턴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랭칭 기준의 알고리즘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적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LLM의 특정 사례에 치우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추론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리 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검색을 도모, 복잡한 쿼리를 여러 개의 쿼리로 분할하는 것이 기초 개념이고, 가장 기본적인 순차적 청크 쿼리와 트리 쿼리, 벡터 쿼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라고 하는 부분은 하이포시스티컬 다큐먼트 임베딩이라는 약자인데요.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LLM이 생성한 문장이 사용자의 지리보다 임베딩 공간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지리가 올 경우 LLM을 통해서 지리를 변환해서 쿼리 익스펜션, 지리를 좀 다양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리저를 뽑아서 탑 n을 매기자, 랭크를 매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리와 문서 간의 유사성이 아닌 답변과 문서 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RAG에 대한 평가 방법인데,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검색기나 생성기 등의 각각의 모듈 등에 대한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이밸류에이션 방법론이 있겠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모듈들이 있겠죠. 그래서 검색 모듈, 적중률, 히트레이트, MRR, NDCG, 정확도 프리시전, 생성 모듈,
시험 모듈에는 문맥의 관련성, 렐러번스 또는 사용자 질의와 검색된 문서 간의 연관성을 보는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 전체 과정을 평가하는 엔드 투 엔드 평가. 요새는 요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듈별 평가보다는 엔드 투엔드 평가가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기도 쉽고 모니터링하기도 쉽고 좀 빠르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두 번째를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블이 없는 콘텐츠, 언레이블 콘텐츠에 대한 평가, 답변 충실도, answer fidelity, 그 답변 관련성, answer relevance, 그리고 무해성 같은 것도 측정을 하게 되겠고, 레이블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평가, 정확도 및 exact 매치 등을 한번 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순간폭에 달려왔는데요. 실습을 해보고 싶으시면 이 링크를 받아서 기터브에 포크를 떠서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되게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